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반석 위에 놓여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이 있었고 또 그 과감한 결단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우남이라고 했을 때 이 우자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나라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우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가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우. 그래서 우남 이승만 그야말로 우리나라 광복과 또 6.25 전쟁을 이겨나가는데 우리나라를 적시는 이른비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감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에서 출생하여서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서거하셨죠. 만 90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여서 우리나라로 군용기로 운구가 되었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48년 7월 24일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1960년 4월 26일까지 총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후에 임시정부 수립에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노령정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포사회를 바탕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한족중앙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족중앙총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국민의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개편이 되면서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이것이 노령에 세워진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성 임시정부예요. 원래는 이 서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자라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고 그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소식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상하이에 들려져서 먼저 성립이 되었고 이 서울에 세워진 한성 임시정부는 국내외 모든 인사들을 12명의 강요로 딱 위촉을 하고 또 그 전에 국민대회를 합니다. 국민대회를 하면서 그 취지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선포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선언 내용 중에서 한국이 독립국임과 임시정부 수립을 포고하는 그런 취지문과 선포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1 민주혁명을 바탕으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본 대회는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약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법이라는 것은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의 주축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집정관 총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정관 총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성 임시정부의 대표가 됩니다. 이 한성 임시정부는 정부의 권한으로서는 안에서 내치를 잘하고 외교를 제대로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납세와 병역의 의무까지 확실하게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나라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조선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고려공화국 간도 임시정부 신한민국 정부 등등 여러 가지 임시정부들이 많이 존립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노령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죠. 위치를 보시면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 노령정부가 되겠습니다. 노령 임시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었던 한성 임시정부, 이승만을 집정관 총대, 국무총리를 이동희로 한 그런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하이, 여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 역시 이승만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대한국민의회 노령정부에도 보면은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대외적인 그런 관계,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빼고서는 내각 구성이 어려운,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안에서만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여론도 등에 업어야 했기 때문에 외교에 능했던 이승만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사용했던 대한민국을 가져온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모든 조직, 그 다음에 법,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한성 임시정부에서 조직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면서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모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1919년 9월에 한 가지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내각이 조성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이 된 다음에 1920년 1월에 신년 모임으로 거기에 강요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만연해졌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만연해졌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1918년 이동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생기죠. 그것은 나중에 1921년 고려공산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동맹 책임비서로 박헌영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1925년 조선공산당으로 재조직되면서 박헌영이 실권자로 입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 공산화를 회책했던 박헌영 중심의 남노당으로 재건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된 이런 공산당들 역시, 공산주의자 역시 항일운동을 하죠. 대표적인 항일운동이 뭘까요? 바로 1926년 6월 10일에 있었던 순종의 서거로 말미암아 나타난 60만세 운동이에요. 이 60만세 운동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차츰차츰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련의 한반도 선점이라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 말미에서 나타난 그런 힘을 갖게 된 나라죠. 근데 1945년 6일에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죠. 근데 그 사전에 소련이랑 미국이랑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만주와 한반도에 흩어져 있는 그 일본군을 위쪽에서는 소련이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래쪽에서는 미국이 와서 몰아내자라는 약속을 해요. 사실은 들어와서 그 일본군을 정리하자라는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8월 11일이었어요. 8월 11일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소련이 약속을 어기고 8월 9일에 먼저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바로 한반도로 진격을 해서 8월 13일에는 나진, 청진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4일에 평양을 점령을 하면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이 한반도에 공산 정권을 수립해라라는 그런 지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소련에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까지는 니네들이 하지만 아래쪽은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요. 근데 소련은 거기에다가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9월 8일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날 9일에 일본군에게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고 일본군은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1945년 광복 전후의 사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제가 물러가니까는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서 주인만 바뀌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반도가 적화되는 그런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그야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애국, 애족.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애국심밖에 있는 것이 없고 또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만 편애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애국, 애족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백성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저한 반공정신. 이 세 가지 건국 이념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6.25 이후에는 38선 철폐 및 신탁 통치 반대를 위해서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의 도움은 확실하게 가져다 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존중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사상 자주독립과 반공주의 두 개로 축약을 해서 살펴보면 먼저 자주독립을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후반에 5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협회 소속 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는 잘 일을 하다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그 당시 고종의 선위를 요청을 했어요. 고종, 광무왕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내려오시고 황태자한테 그 위를 받들어달라라는 그런 여론이 독립협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화가 나니까 독립협회를 해산해버리고 주요 인사들을 투옥을 시켰어요. 그 투옥된 이름 중에 바로 이승만이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투옥되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세계와 마땅히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이것은 뭡니까? 국제 간의 외교, 통상, 친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교, 통상, 친교는 뭐냐면 잘 보여서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게 만들자. 그냥 굴종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동등한 외교를 펼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수준이 되었을 때 지략을 정치적인 수단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목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를 추구한다. 마지막에 보면 이 5년 6개월 동안의 투옥 생활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새 질서,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새 질서의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를 세울 새 법, 새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생활 개선, 낡은 사고 방식에서의 탈피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문물과 신학문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굴종적인 외교가 아니라 균등한 외교를 확보함으로 약소국은 열강에 끼어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지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치외법권을 물리쳐야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국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국에 입적하지 말 것 등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의리를 존중하라라고 하면서 정의와 대의에 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의와 대의.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인 자세는 죽음을 불사한 그런 애국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자유권을 중히 여길지라.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평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그리고 의무에의 충실. 이것은 위에 있는 내용과 상호 보완되어서 나라에 대한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가 나라가 위기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 20대 후반에 작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감옥살이 이후에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해외로 많은 우리나라 동포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해서 거기서 거주하고 돈도 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 하와이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대외적인 외국 정치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억울하게 침탈을 당했다. 그리고 외국의 여론들은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여론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절대 먹히지 않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최종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죠. 국제정치학. 이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굉장한 국제외교적인 해안을 갖게 돼요. 해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략도 갖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그런 정치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는 공산주의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면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정도로 굉장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어떤 반공주의를 갖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공산주의를 의심하고 견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 3월 4일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공산분자는 집안에 불을 지르는 자다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1950년에는 공산주의자는 국제협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는 무슨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죠. 그 모습을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제협약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의 타협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불시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자들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이승만 대통령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돌발적인 그리고 여러 수를 내보는 그런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시 같은 존재, 그리고 한반도 적화의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로서의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국 부통령 닉슨에게 그 말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죠.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내준 그 많은 미군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된 연설입니다. 근데 그 연설의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공산주의를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마시오.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퇴치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화적이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세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설 동안에 33번의 박수를 받았어요. 보세요. 공산주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죠. 요즘의 세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치명적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 왜? 우리의 사상을 갉아먹고 사상을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백성들의 행동이 망가지고 사고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당장에 퇴치해야 된다. 그리고 유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의 탈을 쓴 끔찍한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사상은 1947년 3월 12일에 있었던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내용에 더 힘을 얻어서 속도를 가속화하게 되죠.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선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소수자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더 알리면서 일제의 약육강식의 침탈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철저한 반공주의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자유독립과 반공주의 사상의 터 위에서 진행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과 건국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서로 연결해서 뽑아봤죠. 1912년 세계 감리교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한국 대표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설의 기본 세 가지 내용은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평등 인류애를 강조를 하면서 일본에게 약육강식당한 한국의 실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여론은 마땅히 한국을 불합리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9년 6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각국 정부 수반과 파리 강화회의 의장에게 한국의 독립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온전한 하나의 그런 국가다라는 것을 다 알리는 그런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33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서 그 자리에 모인 열강의 대표들에게 한국의 독립 문제를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씨도 안 먹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와서 계속 자기네들은 식민지 침탈을 당했다.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세계 열강들에는 귀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필요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세계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힘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만을 보고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책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저술을 했는데 바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이죠. 일본 내막기. 이것은 1939년 11월부터 저술이 되어서 1941년 여름경에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망하고 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세계 열강을 움직이고 특히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내용이 일본의 미국 공격이에요. 일본은 머지않아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솔직히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화된 나라예요. 일본의 개화에 메이지 유신에 굉장히 도움을 준 나라인데 그 나라도 일본이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내막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굉장히 표현이 아주 그냥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왜 일본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일본을 당장 그 섬나라 안으로 가둬놔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예견이 적중했죠. 바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죠.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정말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계 열강들은 이승만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먼저 1942년 6월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되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곧 망합니다. 조국의 동포 여러분, 해방이 곧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보고 예견한 그런 탁월한 정치 식견, 일본 내막기에 이어서 방송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라는 그런 서한을, 공식 서한을 발송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게릴라전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디어 세계 열강들은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것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회담은 바로 1943년 11월 27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회담이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 장개석 총통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참석을 해서
그 조약들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한국민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데 유념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을 갖게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해방을 앞두고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회담에서는 독일에서 있었던 회담이죠.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여기서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 식견,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부러지지 않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끈기와 인내의 노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이 성사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국의 순간을 맞게 되죠. 우리나라 건국을 위해서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위해, 우리나라 총선거를 위해서 총회 총선거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 설치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있죠. 왜 남한 단독이냐? 우리는 1948년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1948년 제주 4.3 사건, 또 그 다음번 강사님을 통해서는 여수 14연대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다 1948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94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소련의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적화통일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은 적화통일시켜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5월 10일 남한만 단독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국회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피선이 되고 이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되죠. 근데 이 재헌헌법의 서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3.1 운동으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 위에를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김인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 우리나라 3.1 독립만세 운동은 중국의 5.4 독립운동, 그리고 이집트 독립운동, 필리핀 독립운동, 심지어는 인도에 있었던 무폭력, 비저항 운동에까지도 영향을 줬던 그런 위대한 운동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초가 바로 3.1 운동 정신에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헌법 서문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했죠.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왜 결정이 되냐? 우리나라가 원래 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나라죠. 굉장히 고대로 올라가 보면 사만,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사만으로 구성됐는데 그 나라가 크다 하여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됐죠. 근데 대한제국 때에 경술국치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이란 말을 쓰자 쓰지 말자 논쟁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많았어요. 언제 많았냐면 임시정부 이름을 정할 때.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라는 그 역사가 바로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뜻깊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24일에 취임식을 하셨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날짜는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셔서 하신 일들 보면은 인구조사가 실시됐죠. 그리고 농지개혁법이 공포가 됐어요. 근데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지개혁법을 공포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서둘러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북한의 농지개혁법은 무상몰수죠. 무상몰수.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관할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북한 위쪽에 있었던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놈들도 너희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북한에 말도 안 되는 토지개혁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6.25 바로 직전에 6.25 직전에 3월부터 4월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점수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농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파종하고 내가 거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6.25 직전 3월, 4월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를 도입했죠. 우리나라의 불민함, 우리나라가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아는데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예 배우지를 못해서 당했던 그 서름, 그것을 극복하려고 우리나라 교육의 수준을 높였죠. 그래서 의무교육제를 도입합니다. 1949년에. 그리고 학교를 증설하는데 여기서 예산에 국가 예산의 10%를 먼저 써버리는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학교 증설, 이것은 1960년대 고등교육 혁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때 63개 대학, 그 다음에 대학생 10만 명이 구성이 되는 그런 역사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서울대가 이미 있었지만 막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에 지어진 대학이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을 세웠고 대학생들을 양성했다. 고급 인력이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에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문맹률이 78%였죠. 78%인데 이것을 22.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일본에 대한 강경 외교, 그 다음에 국내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는 그런 반공에 대한 교육, 반공에 대한 정치 전략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공산당이 남로당이 됐다고 했잖아요. 남로당은 남한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당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밤낮 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그런 공격, 시위 이런 거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모습들이 이제 48년 4.3 사건, 그 다음에 10월 19일 여수 14연대 반란, 그 다음에 대구 11폭동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장에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나쁘게 했던 친일파 숙청하는 것도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공산 사상으로 전복하려는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제정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11월 2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고 12월 1일
법률 제10호 법령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합법 정당으로 일했던 공산당 단체, 남노당이 순식간에 불법 단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권력을 가지고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죠. 그래서 그 사상 검토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육군 10%가 바로 좌익 공산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군 내에서 색출한 공산주의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4,749명이죠. 그리고 색출당하기 싫으니까 그 사전에 5,568명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숙군된 사람 그리고 탈영한 사람을 전부 다 합하면 1,317명이었다. 이것이 육군의 10%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공산 사상에 잠식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월 20일에 대통령령으로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절묘한 것은 뭐냐면 남노당 박헌영이 김삼룡을 통해서 홍민표, 그 당시 서울 책임자거든요. 남노동 서울 책임자가 홍민표였는데 홍민표에게 2천만 원을 줍니다. 2천만 원으로 수류탄 10,000개를 사서 1949년 4월에 서울에서 동시에 터뜨려라. 그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라 라는 그런 지령을 하게 돼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검문 검색을 하는데 이 수류탄 10,000개를 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6,000개를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서울이 안전하게 불바다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보안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결정을 높이 사는 이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사 경제적인,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터 위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 독립의 의지가 있는 나라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한다라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사변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으로 밑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전투를 통해서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서 한반도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중국군이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사후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밀려 내려오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이제 여기서 그냥 대충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휴전. 근데 그 상태에서 휴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거나 어쨌든 북한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휴전을 하겠다, 정전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의 재남침이 우려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군사적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꼭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 우리는 휴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1952년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 미국이나 다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휴전을 하자라는 그런 설득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설득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3월 말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신을 발송을 합니다. 어떻게 발송하냐면 그 내용이 한미 간 상호 안보 조약이 없이는 한국민은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 와서 계속 싸워라. 우리도 계속 싸울 테니까 너네도 와서 계속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죠. 이제 미국에서 1952년 11월 말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자 그 당선자에게도 똑같은 서신을 발송을 합니다. 극동의 평화를 위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필요 불가결하다라는 서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말이 안 통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바로 1953년 6월 18일에 있었던 방공포로를 UN 또는 미국의 관리하에 있었던 방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6월 18일에 확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2만 7천여 명이나. 그러니까 세계가 다 깜짝 놀라죠. 미국도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정도로 나는 휴전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무궁화 꽃말이 은근과 끈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를 진짜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놓고자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 건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독립, 그리고 방공사상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 행동들을 보면 그 무궁화의 은근과 끈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그런 은근과 끈기의 투지 속에서 성립이 되죠. 8월 7일에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이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드디어 워싱턴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반격해서 38선을 넘은 그날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를 넘어서 54년 1월에 각각 나라의 의회에서 조약 비준 동의가 있었고 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드디어 발효가 되죠.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발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생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죠. 주한미군은 전쟁 당시에는 약 30만 명이 와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 약 6만이 주둔했고 지금 현재는 3만 명이 살짝 안 돼요. 2만 7,800, 2만 8천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약 3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군인과 그다음에 미국 부대 간에 서로 연락과 회의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구로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가 됐는데 1978년 11월 8일에야 창설이 됐죠. 이것은. 이렇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주한미국이 우리나라를 함께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경제 원조까지 받아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1950년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86%가 바로 미국에서 도와준 미국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운영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957년에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정부 예산의 반 이상 53%를 미국이 장기 경제 원조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미국에 있었던 미군의 장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라는 사람은 한국에 엄청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그 같은 과감한 외교 전략. 미국이고 일본이고 뭐고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철될 때까지. 그런 것을 클라크 장군은 한국에 엄청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과감한 외교 전략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라는 평가죠. 그리고 월터 로버트슨이라는 대통령 특사 국무차관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주장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려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 모두가 그의 정신을 지녔다면 세상은 덜 시끄러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슈 리즈웨이 장군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외국 사람이 보면은 자기 국민만 아는 사람이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로 했다.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진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 모든 면에서 탄탄한 터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고 힘쓴 그 흔적들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20대 후반에 작성한 책 독립정신의 결론 부분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기독교,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독립정신 결론 부분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대. 우리나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난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서는 그 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고 있죠. 세상과 상통하여도 참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교로서 기독교로서 만세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라는 글귀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발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디어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재헌헌법을 공포하는 그 재헌의회 현장에서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되었다고 그랬죠. 그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사회를 보면서 이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정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껏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제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의원 중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윤영 의원이었죠.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을 정한 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날이 있게 해주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렸던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우리나라를 섭리하시고 우리나라의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 2, 3, 4권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고 사상적으로 분명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감기처럼 여기는 그런 세태에 이르고 말았고 국기도 함부로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모든 내용을 다 조금씩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은근과 끈기, 독립에 대한 염원, 철저한 반공 정신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가운데 이 순간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목숨 지켜서 바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애국혼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그리고 월등하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 안에 아버지 우리나라에 대한 아버지 뜨거운 애국혼과 또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을 살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되살아나고 아버지 충분히 의미가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발판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초하였고 또한 그 섭리 속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아버지 목숨을 바쳐 충성한 많은 아버지 순국 선열들과 애국 지사들의 피땀이 녹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그 모든 생명의 이유와 까닭을 아버지 말씀 앞에 다 충족하고 또한 사명 감당과 사명 완수로 아버지께 열매 맺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뜨거운 애국혼과 믿음이 우리 후세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나라에 계획하신 모든 아버지 근현대사와 아버지 구속의 완성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시는데 아버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또한 구속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 생명수의 그 모든 기운을 항상 공급받도록 인도하시고 공급받았을진데 그 공급받은 힘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애국혼의 열매와 또한 아버지 굳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국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아버지 선진국가 그 위를 뛰어넘는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자리를 점하고 또한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세계 전체에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